오늘은 유럽 건축, 특히 오늘은 이태리 쪽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스페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 건축. 우리나라 건축은 조금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한국에 살지만, 근데 굉장히 뛰어난 건축이자 세계에서 극찬받는 그런 건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 건축, 처음에 유럽 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그 슬라이드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앞에 좀 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이라고 하면은 특히 유럽 건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당이죠. 예.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동양 건축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절이죠. 역시 종교죠. 예. 절. 그리고 또 있죠.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궁궐. 예. 궁궐. 특히 한국 건축은 사찰에 있는 탑 아시죠? 다보탑, 석간탑, 이런 탑, 여기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부여 정림사지, 이런 탑들이 건축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에는, 유럽에는 또 탑이 있죠. 종탑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외국 가면은 성당 옆에 종탑이 있던가, 아니면은 성당 앞에 성당이랑 같이, 교회랑 같이 양쪽 탑이 있는, 특히 고딩 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탑이 있던가, 그런 탑이 역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다 같이 궁궐과 종교와 탑, 이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특히 우리나라 동서양 똑같이 공통점이 정원이라는 게 들어가요. 정원. 예, 정원. 그래서 한국에도 정원이 있죠.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에 하나가 창덕궁. 창덕궁 정원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예. 저도 뭐 여러 군데 다니고 서양의 많은 그런 정원들을 봐도 창덕궁만한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창덕궁 가가지고 연구를 해요. 세계에서 와서. 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건축이고, 이 현대 건축으로 오면은 그 전까지는 왕이나 신이나 그 위주의 건축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위한, 실용을 위한 건축이 되죠. 그리고 건축 자재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그런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빔 구조물들. 요즘에 짓는 것들은 다 철근뿐만 아니라 강철 빔으로 시멘트를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올립니다. 유리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거기 철근 콘크리트도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많은 건축들이 인간을 위한 건축, 그 실용을 위한 건축으로 된 것이 근대 현대 건축이죠. 제가 이게 뭐죠? 예, 돈이죠. 유로화. 유로화는 참 멋대가리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프랑, 리라, 뭐 마르크 그렇게 쓸 때도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는 참 예뻤어요. 돈들이. 특히 이제 프랑스 프랑은 50프랑이나 이런 거는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가 찍혀 있습니다. 거기. 그걸 보면은 이제 다 스토리가 그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가 그 지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했느냐? 이 유럽은 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그 7억 5천 정도 됩니다. 인구가. 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공통된 화폐를 하려면 뭔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림을. 근데 여기에 뭐 히틀러를 집어넣을 수는 없죠. 네. 어느 나라에 한 인물을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를 했느냐? 이게 다 건축 양식의 발달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건물들이 다 있죠? 네, 건물들이 다 있습니다. 500유로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500유로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5유로짜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5유로짜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유로 쭉쭉 나가죠. 그래서 5유로부터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 기둥,
아치. 물론 이게 로마 시대 때 이게 아치가 있었지만 고대 그리스 양식을 사실은 상징합니다. 신전 양식. 요 기둥, 필라나 이렇게 있고 사실 요 정도는 고대 그리스보다는 사실 신고전주의라고 19세기 이후에 나타난 양식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모든 대부분의 건물들, 좀 클래식한 건물들이 다 신고전주의라는 겁니다. 그리스 양식을 차용한. 그래서 요 고대 양식을 이렇게 처음에 했고요. 요건 아시죠? 수도교. 이게 로마에서 나오는 로마 이 아치 양식. 아치를 세 개로 연결한 겁니다. 그리고 교차로 하면은 아치가 이게 국융이라는 단어가 돼요. 국융. 그걸 볼트라고 하거든요. 볼트. 이게 교차되면은 볼트가 되고 아치 하나만 있으면 아치가 되는 거고. 이건 프랑스 지역에 있고요. 특히 스페인에 가면 세고비아라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그 북서쪽에. 그 세고비아도 이런 그 관광지가 있죠. 10유로 보면 이게 아치 형식.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그래서 로마의 가장 큰 양식은 아치다. 아치로 말미암아 비중을 분산하고 그 아치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전까지 피라미드 같은 거 보시면요. 그냥 돌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만 있고 왕의리한 공간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돈을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어떻게 보면 공간적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치를 발명으로 말미암아 이 키스톤 여기에 하중이 딱 분산되면서 여기서 분산되면서 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런 뭐 다리 이런 다리들이 뭐 흔히 있습니다. 그 세비야가도 있고 코르도바가도 있고 파리 가면 뽕네프 다리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뭐 이름 비슷하게 생겼어요. 파리.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아치가 조금 뾰족해지죠. 이게 포인티드 아치라고 첨두 아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뭐 글래스를 박아놨네요. 뭘까요? 어떤 양식일까요? 네,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딕. 고딕은 높아지죠. 그 전까지 로마네스크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강의나 뭐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숙제로 막 시험 공부하듯이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몇 년도부터는 언제까지 로마네스크, 뭐 고딕 양식, 뭐 네오클래식 그런 것만 외우고 있어요. 외우지 마시고요. 유럽의 이런 그 예배당들은 어떤 거는 10세기, 어떤 거는 12세기. 그때부터 얼마나 졌을까요? 보통 300년, 400년, 500년. 특히 밀라노나 쾰른이나 이런 성당들은 600년 이상을 졌어요. 밀라노 두오모 그게 1951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1386년부터.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많은 세월까지 유행하는 양식들이 다 있겠죠. 거기다 조금씩 추가를 했어요. 물론 고딕 양식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숙제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게 뾰족하게 첨두 아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래스를 했죠.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50유로 가면 이게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르네상스 양식인데 이게 대칭과 비례가 르네상스의 특징이에요. 르네상스는 이 플라톤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례, 균형,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근데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건축 용어 중에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요 삼각형 요때 밑에 기둥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신전에 로마 그리스 신전 특히 요거를 페디먼트라고 합니다. 페디먼트. 예. 제가 페디먼트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요 삼각형이구나. 예. 그리고 뭐 쿠폴라나 코니스 이런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좀 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예.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치를 이렇게 르네상스 양식은 로마나 그리스 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로마에 나온 아치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첨두 아치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100유로짜리는 이게 바로크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치는 있지만 이 안에 공간적인 어떤 입체감을 더 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그 바깥에 부조들을 많이 설치하고 여기에 있는 조각들 이런 것들을 좀 화려하게 합니다. 특히 바로크라는 거는 어떤 양식이냐면 르네상스와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르네상스 이후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었죠. 반종교개혁 양식이 바로 바로크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양식이라고 해요. 이게 캐톨릭. 여러분 개신교 예배당 가면은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개신교는 이 설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로 설교로 웃기고 설교로 조진다는 말을 해요. 네? 설교로. 저도 맨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고 어떤 그림이나 화려한 것들, 인간성을 내재하는 것들을 다 배제시킵니다. 근데 캐톨릭은 교황, 왕, 귀족 이거를 상징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요소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동시에 캐톨릭은 제2의 종교입니다. 제2가 뭐죠? 제2. 예, 제사와 같은 거예요. 예배 형식이 중요해요. 설교보다. 성경보다는 교황의 권위, 교회의 결정, 그리고 이 예배당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할 수밖에 없어요. 200유로는 이제 여기에 철제 구조물이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엑스포가 처음 생기거든요. 엑스포. 지금 뭐 부산 엑스포 한다고 뭐 홍보하고 그러죠. 그 엑스포가 영국에서 생기고 이때 유리로 된 큰 박람회장이 이때 생겨요. 이게 1860년대. 우리나라 막 그때 철종, 고종 이럴 때 얘네들은 큰 어떤 유리로 된 박물관 그리고 구조물을 세웠죠. 여기에 충격을 받은 프랑스가 또 이제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세운 탑이 에펠탑. 둘이 경쟁을 하니까. 이런 건축 양식을 이제 유로화에 담고 있다는 거죠. 여기 밀라노 두오모입니다. 밀라노 두오모인데 이게 1951년도에 공사가 끝났다고 그랬죠. 이거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요. 높죠? 높으니까 사실 이거는 무슨 양식일 것 같다? 예, 고딕이죠. 고딕. 고딕 전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사실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하고 기둥을 많이 해놨어요. 기둥. 어떤 건물에 가보면요. 기둥이 많이 있는데 답답하죠. 뭐 뮤지컬을 보거나 공연을 볼 때 기둥이 있으면 기둥 옆자리 무대가 한 3분의 2 정도 가리는데 이런 데는 싸죠. 근데 요즘의 극장들은 그런 기둥이 없잖아요. 가운데. 옛날에 있었다고요. 왜 있었냐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 발달로 인해 이 공간을 다 채워버리고 여기다가 글래스를 박은 겁니다. 벽에다가. 예전엔 글래스를 기술 없었을 때 글래스를 박았으면 건물이 무너졌어요. 이따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를 올라가시면은 이게 뭐 3,000개 정도의 이 조각과 탑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600년이 넘게 걸렸죠.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기 밀라노 두오모 광장 이쪽이 여기 한 150m 정도 됩니다. 이 옆쪽이. 여기는 그렇게 넓진 않은데 이 옆쪽이 150m 정도 돼요. 뭐 세계에서 최고 큰 성당이 뭐 베드로 성당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2위 가지고 어떤 데가 크냐 막 논란을 많이 해요. 근데 다 커요. 세비야도 크고 여기도 크고 런던의 세인트 폴도 크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뾰족뾰족한 게 일단 높고 이게 고딕 양식. 그래서 글래스를 여기 받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요건 밀라노 성당, 밀라노 두오모인데 그 밀라노 가기 전에 요런 걸 제가 발견해가지고 요게 뭐냐면 요건 어떤 양식 같아요? 요거는 예, 로마네스크.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네스크는 뭐 옛날에 졌던 양식이고 고딕은 그 후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더라도 현대 건물이라도 로마네스크로 질 수도 있고 고딕을 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식으로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나누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시대별이 절대 아니라는 거. 또 여기는 벽을 여기다 이렇게 두껍게 해놓고 창이 별로 없어요. 낮고. 이 아치는 있지만 아치는 이제 로마네스크의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치 있죠. 그리고 창이 별로 없고 높질 않습니다. 그 두껍게 벽을 옆에다가 부벽, 버트러스라고 하거든요. 이 버트러스를 옆에 해서 지지하도록 해요. 그리고 안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그 로마네스크 전에는 양식이 따로 없고 그 전엔 예배당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성경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어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교회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카타콤베라고 지하가 그 예배당 교회가 된 거고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313년, 395년에 이제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된 다음부터는 예배당이 필요해졌죠. 그 예배당이 필요해서 예배당을 대체한 것이 바로 바실리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실리카. 그러니까 바실리카가 이제 어떠한 그 시장 역할도 하고 거기서 무슨 토론회장도 되고 큰 공간이에요. 그 바실리카 양식이 사실 모든 교회 양식의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이렇게 쭉 넘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세계사 지난 강의했잖아요. 5월달에 세계사 할 때도 여기 나왔죠. 빅토리오 임마누엘 2세 기념관 갤러리. 여기 명품 갤러리들이 쭉 있고요. 네. 이건 네오 클래식이며 좀 저희 바로크 양식을 좀 넣었습니다. 네. 여기 바로 두오모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보고 구경하고 보고 쇼핑하고. 네. 이거는 밀라노 역인데요. 제가 이제 이태리에도 모든 양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태리는 가장 완벽한 모든 종류의 양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이태리입니다. 고딕부터 이슬람 양식 그리고 그 비잔틴 양식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노르만 양식이 있습니다. 노르만족 바이킹 있죠? 노르만족 바이킹이 옛날에 영국을 지배했죠. 11세기 때 노르만 윌리엄 왕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밑에 나폴리, 이태리 남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그리스 이쪽까지도 지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양식을 여기다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밀라노 첸트렐라 중앙역인데요. 저는 이렇게 큰 역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게 한 4분의 1, 4분의 1, 한 뭐 7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요것만 보여지고 이게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역이에요. 밀라노가. 왜냐하면 밀라노는 그 이태리 남부와 스위스 그리고 유럽 북부까지 연결하는 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여기 뭐 바로크적인 양식이 좀 들어있죠. 철제 구조물이 이렇게 유럽의 역들은 다 있어요. 거의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죠. 뻥 뚫려 있죠. 그냥. 그리고 이런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역들이 있어요. 그 오르쉐 박물관도 기차역을 박물관으로 바꿨죠. 예, 오르쉐 박물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데가 있었는데 그 런던에 보면은 그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배터시 그 화력 발전소라는 데 있는데 그게 근대 유물인데 문화유산인데 그거를 박물관과 쇼핑몰로 바꿨어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트 모던 갤러리도 원래 화력 발전소였는데 갤러리로 바꾸고. 근데 우리는 그런 발상들이 조금 없죠. 발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건축물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 근대적인 건축물이.
일제가 지은 그런 건축물밖에 없고, 이건 제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 뉴욕입니다. 예, 미국 있고 미국 국기 있으니까 이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BTS가 여기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죠. 여기가 메트라이프 생명 큰 빌딩이 있고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역이라는데 저는 밀라노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가봤는데 이런 멋있는 구조물들을 여기 가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천차만별 다 똑같아요. 그냥 아파트 똑같고 역도 똑같고, 근데 외국은 역마다의 특색이 다르고 어떤 건 현대식 그리고 어떤 거는 클래식하게, 그 내부도 이런 건축 양식들이 다양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바실리카가 교회의 처음 양식이라고 그랬죠. 여기 앞자리가 뭘까요? 바실리카. 근데 바실리카 양식을 바실리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구글 지도나 이런 거를 이제 보실 때 유럽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배당을 딱 검색을 한다 그러면 앞에 바실리카가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예배당이 있어요. 바실리카가 있는 것과 그냥 캐시드럴이라고 영어로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바실리카로 일단 시작하면은 이게 등급이 최상위 등급입니다. 바실리카. 그러니까 요건 좀 알아두세요. 바실리카가 써 있다 그러면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이거는 로마 교황청에서 최상위 등급 저기구나, 그 성당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실리카는 바실리카 양식도 바실리카지만 여기는 로마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이제 로마에 가면은 이제 역이 두 개인데 띠브르티나 역이라는 게 있고 로마 중앙역 테르미니역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이 바실리카 양식의 바실리카 디 산 로렌조 예배당인데 이게 바실리카 양식 위쪽이 이제 나무예요. 나무. 그리고 쭉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쭉 일자로 기둥이 있죠. 여기 창 조그만하게 있고 어둡고 좀 낮고, 이게 처음 기독교 예배당이 양식이자 여기서부터 모든 기독교 그 예배당의 양식들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양식은 기본이 있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에서 시작하는데 기본에서 조금씩 옆으로 퍼지냐, 뭐 위로 더 가냐, 수평 수직이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실리카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식이 바로 지금도 보면 요런 형식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요런 형식이잖아요. 다. 여기서 이건 일자인데 옆으로 퍼져서 십자로 하면은 이게 십자가 모양. 그러니까 예배당은 다 십자가 모양이에요. 위에서 보면 대부분. 이게 로마 십자가냐 아니면 오소독스 동방 십자가냐. 로마 십자가는 이렇게 인체 비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동방 십자가는 허리 쪽에서 십자가, 정사각형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나치 마크 있죠? 네. 그것도 십자가예요. 네. 네. 그 절, 만자 있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입니다. 네. 몰타 십자가, 뭐 십자가가 수십 가지 있어요. 그걸로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 그러니까 이 예배당, 교회 성당 양식이 바로 이래요. 바로. 뭐 용어들이 쭉 있는데 지난 세계사 시간에 뭐 네이버도 설명드리고 뭐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교차점이 있고요. 여기 통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앱스라고 여기 앱스와 이 콰이어 이쪽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 그리고 뒤쪽 앱스 튀어나오고 특히 엠브로토리라고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그 성당을 가보시면 그 안쪽에서는 잘 이렇게 안 보여줘요. 실내에서는 그 공간이 잘 안 보이는데 바깥에서 볼 때 이 교회 예배당 쭉 둘렸는데 바깥에 뭐 조그맣게 볼록볼록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엠브로토리라는 방이에요. 조그만 기도실
약간 작은 예배당 같은 요만한 그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요런 데 쪽에 이제 개신교는 없지만 이 캐톨릭에는 성물이 많죠. 성물. 그런 것들을 요런 데 이제 전시를 해 놓는 거예요. 보관해 놓고 중요한 성물은 몰래 감춰 놓고. 그래서 그 베네치아에 가면은 산마르코 성당에 가면은 그 산마르코 성당의 주요 그 물건들 보물들이 어디서 가져왔냐면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약탈을 해왔는데. 제가 지난 세계사 시간에 십자군 전쟁 근데 4차 십자군 전쟁 때 콘스탄티노플을 용병을 사다가 베네치아가 침략을 하죠. 거기서 가져온 유물들을 보관해 놓고 안 보여줘요. 그거 부분만 보려고 하면 돈 또 내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볼 것만 봤는데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건 랭스 대성당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거죠. 그러니까 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탑이 이게 탑인 종탑입니다. 두 개를 해놓고 이거는 어떤 예배당일까요? 잘 아시는데 여기 뭐 강이 있죠? 예, 노틀담. 예, 노틀담입니다. 여기 타워가 두 개 있죠? 노틀담. 랭스도 똑같죠? 그리고 로즈 윈도라고 장미창이 이 프랑스 고딕 양식의 특징이에요. 랭스 대성당, 뭐 여기 그 노틀담 다 비슷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에 무슨 아치? 첨두 아치라고 뾰족하게. 대가리가 뾰족하다는 뜻이에요. 첨두. 포인티드. 영어로는 포인티드. 포인트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려한 장식들을 해놓고 트랜셉트라고 아까 여기 나온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게 트랜셉트라고 합니다. 이 트랜셉트를 바실리카 같은 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볼록하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장미청을 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고딕 양식 후반으로 갈수록 여기 뭐라고 쓰냐면 플라잉 버트러스라고 나옵니다. 버트러스는 부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건물 외벽이 판판한데 거기 조금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이제 무게를 지탱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플라잉 공중에 띄웠다는 겁니다. 플라잉 이게 요런 프랑스 고딕 양식의 특징이에요. 이따 플라잉 버트러스 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성당입니다. 이 위가 좀 다르죠? 산마르코는 비잔틴 양식이라 십자가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너무 멋지지만 이런 이 펜던티브 양식이라고 이 아치와 아치를 겹쳐가지고 위에다 돔을 올린 양식인데 이게 다 금으로 이렇게 금박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마르코 성당을 가시면 이 비잔틴 양식의 진수를 보게 되는데 이 비잔틴 양식의 초창기 모델이 이거죠. 여기가 어디에 있죠 이게? 터키. 예, 터키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 예, 역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그냥 그림만 봐도 그냥 아야소피아. 어떤 분은 아소피아라고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아야소피아라고. 원래 이게 이제 예배당 성당인데 이거 첨탑을 이슬람도 첨탑이 있죠. 이걸 세우고 이슬람을 하다가 그림을 지우다 못 지워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예. 원래 이슬람은 그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숭배. 예. 그리고 글자를 적죠. 글자. 아랍어를 적고 아라베스크 동일한 일단 같은 패턴의 모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게 바로 이슬람 양식이에요. 그 요 맞은편에 바로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라고 블루 모스크라고 알려진 그 블루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가보신 분은 뭐 여기 가보셨겠지만 혹시 안 가보신 분은 여기 구경하시고 그 모스크 가서 모스크 예배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모스크 예배하는 것. 그 모스크는 철저하게 그 성경 구약에 있는 유대교 율법 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리가 구분됩니다. 거기 모스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양탄자만 쭉 깔려 있고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모스크라든지. 그래서 남자들만 예배를 하고요. 관광객이나 여자들은 칸막이를 쳐놓고 구경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여자들은 또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구분이 있죠. 그러나 공간은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00년 전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바르셀로나 가면 바르셀로나 떠오르는 예배당이 뭐죠? 가우디,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런 거 막 보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하나도 멋있지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참 그냥 멋지다. 잘했다.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경이롭습니다.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돈도 돈이지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가우디 거를 보다가 이걸 보다가 가우디 거를 보면 아 가우디구나 그냥 하고 그 정도밖에 저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예배당인데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커요. 앞에 있는 블루 모스크보다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원형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그 비잔틴 이 돔의 원형이 되고 이 비잔틴 돔이 이제 브루네르스키가 그 피렌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그 돔을 만드는 원형으로 또 쓰게 됐죠. 요거는 아시죠? 피사. 피사의 사탑. 사탑이고 사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탑이에요. 종탑이에요. 종탑. 그러니까 모든 그 양식들이 탑이 있고 그리고 예배당이 있구나. 절에 가도 앞에 탑이 있죠. 그리고 대웅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탑. 근데 탑이 우리나라는 참 귀염둥이 탑. 귀엽죠? 이거는 뭐 최소 5, 60m, 뭐 100m씩 올라가니까. 1000년 전에 지은 것도. 요거는 글래스가 없죠. 유리가 없습니다. 벽으로 이렇게 다 해놓고 이렇게 벽으로 다 해놓고 좀 어두울 것 같죠? 빛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랬죠? 요거를? 부벽은 아니고요. 트랜셉트라고 밖으로 나온 거라고 그랬죠? 요 밖으로 나온 게 없어지면 이거는 바실리카입니다. 그냥 바실리카 양식. 근데 옆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십자가로 로마네스크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바실리카는 종교적인 그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대신 교회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배당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만들자. 성당을 만들자 해서 옆에 튀어나오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건축은 성당의 건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술 양식도 똑같잖아요.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뭐 바로크, 르네상스 그게 같이 가는 거고 사상과 철학이 먼저 간 다음 혹은 미술이나 건축이 간 다음에 사상과 철학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건축의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건축 사만한다든지 제가 지난 이제 세계사 할 때도 이 세계사 제목이 신과 인간이잖아요. 그걸 떼놓을 수 없고 그리고 세계사라는 것이 경제사, 문화사, 그리고 인류사, 건축사, 예술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는 너무 잡다하게 사실 좀 했어요.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막 갑자기 역사를 하다가 여기에 배경에 대해서 무슨 뭐 작품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그게 바로 세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뭐 몇 년도에 뭐 누가 뭐 침공하여 뭐 누가 방어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하셔서 이게 이런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안에 그림이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구나. 그런 걸
뭐 한두 군데만 좀 아셔도 여기 안에 나중에 가실 때 큰 도움이 되시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바실리카 양식이면서 기둥들이 많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서 조금 어둡죠. 위에만 이제 창이 있고 그런 형태들이 바로 요 그 피사에 있는 예배당이고 피사는 여기 예배당이 있고 요거가 또 밖에 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세례터예요. 세례 받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피렌체 가시면 그 피렌체 돔 있죠?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그림으로 하도 많이 보죠. 그 앞에 조그만한 세례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다가 이건 뭐야? 그래서 세례당을 야 이게 그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세례당이라는 거예요. 여기 똑같이 이 앞에 세례당이 있고요. 이 옆에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탑이 있는 거예요. 이 형식 똑같죠? 이게 구약에 보면요. 구약에 처음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의 성전, 성막이 있는데 앞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거기서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게 세례터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오면 이게 성전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건 뭐야? 아 여기서 세례터구나. 세례당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죠. 패키지 같은 데 가면 뭐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그냥 보고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아 이건 세례당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좋겠죠. 네. 사람이 다르게 보죠. 자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 그리고 고딕 양식의 차이입니다. 이걸 원래 이게 아치거든요. 아치를 교차시킨 게 볼트라고 그랬죠. 볼트. 그리고 아치를 360도로 이렇게 삥 돌면 바로 돔이 되어버립니다. 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거를 안 하다가 로마네스크 때 와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다가 또 돔을 올리기도 하고 비잔틴 양식은.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재료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된 게 바로 이렇게 올리자. 이렇게. 그럼 공간이 많이 있어지죠. 이걸 첨두 아치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건축가들은 공학적으로 계산하잖아요. 옛날 건축가들은 수학적,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요 정도면 되고 이 정도 돌이 들어가면 하중이 견뎌지고 이거를 다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손으로. 지금 건축가들은 프로그램에 넣으면은 바로 나옵니다. 몇 미터를 올리려면은 하중이 어느 정도 받으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를 해라. 컴퓨터가 다 이렇게 해줘요. 설계도도 컴퓨터가 짜줍니다. 요즘에. 예. 근데 예전에는 사실 시공이나 건축이나 그 수학이나 그런 것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서 무너지기도 하고 실제로 이걸 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500년, 600년이 걸리는 겁니다. 다 짓다가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고 거기서 나오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벽이 두껍지 않으니까 거기 얇은 벽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글래스를 입힌 게 고딕 양식이에요. 그래서 위로 볼 때는 이렇게 되죠. 리브 볼트, 리브가 뭘까요? 갈비입니다. 갈비. 갈비처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위에 보면 이제 갈비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비. 이게 바로 리브 볼트예요. 이게 리브 볼트 양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중을 지배해주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중을 지지하도록 이 공학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장미창이 있죠. 장미창. 여기는 이제 고딕 양식 잘 아시는 오른쪽은 쾰른 대성당입니다. 네. 쾰른 대성당은 쾰른 여기서 나오면 바로 대성당이에요.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쾰른 대성당. 그리고 여기는 세인트 비투스 성당이라고 캐티드럴인데 여기도 장미창이 있고 보면요 쾰른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조금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하에 가시면요, 요 장면 많이 보이시죠? 요거 이게 바로 성 비투스 예배당입니다. 성 비투스. 특히 이제 성 비투스 예배당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요런 글래스가 좀 유명해요. 글래스가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인데, 왜 유명하냐면 사실 다른 거보다도 이게 이런 걸 보면 이제 고딕 양식이죠. 고딕 양식, 수직으로 가는 고딕 양식을 보면 이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고딕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누워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팔을 뻗어서 기도하는 양식이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이라는 거는 신을 향한 것이죠. 수평이라는 거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가는데, 르네상스는 높은 것보다 수평으로 갑니다. 왜? 인간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글래스가 가장 유명한데요. 좀 다른 것보다 좀 특이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포스터를 제작한 알폰스 무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폰스 무아는 들어보셨나요? 네, 알폰스 무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알폰스 무아 저기 때문에 저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당을. 알폰스 무아. 나중에 알폰스 무아에 대해서 보시면 나중에 포스터 제작하다가 파리 시내를 그냥 포스터로 도배를 해요. 파리 시민들도 예수를 느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나중엔 이 사람이 이제 보헤미안, 체코 사람이고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슬라브 민족의 대서사시를 위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해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순정 만화들 있죠. 일본의 순정 만화. 거기들이 많이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폰스 무하. 요게 나온 게 엠브로털이라고, 뒤에 이제 뭐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아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첨가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뭐 성물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보관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다용도실로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인글래스가 고딕 양식. 그러니까 이게 밀라노 성당도 그렇고 다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눕혔죠. 왜냐하면 늑골공룡이라고, 리브 볼트, 아까 갈비뼈, 그런 양식들이 발전하면서 하중을 버티는 기술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 이렇게 됐죠. 이게 상트세펠이라고 파리에 있는, 이게 가장 유명한 스테인글래스 성당입니다. 상트샤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커요. 가장 길고. 이걸로 그냥 도배를 해놓은 겁니다. 쫙 그냥. 이게 파리 가시면 상트샤펠에 가셔서 한번 구경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경을 해도 한 이틀 있으면 머릿속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크게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이런 데를 갔나 싶어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고딕 양식의 모습이죠. 천두 아치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를 다 리브 볼트로 다 해서 받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라잉 버트러스. 옛날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죠. 공간이 없이 바로 이렇게 붙였다고요. 이거를 붙여가지고 기술이 없을 때는 로마네스크 때는 이걸 벽을 더 두껍게 쌓았죠. 그런데 후기 고딕 양식으로 보면 이게 바깥에다가 이 부벽을 놓고 이거를 하중을 플라잉 버트러스라고 연결을 시켜요. 이 기술이 난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되면서 바로 이쪽 공간, 이 안쪽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커집니다. 고딕 양식은. 그게 이제 고딕으로,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가는. 그러니까 고딕이 11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 뭐 네오고딕도 있고 나중에 뭐 그 17, 18세기도 고딕을 사실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밀라노 이제 북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어딜까요? 예, 베네치아. 산타루치아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역 딱 내리자마자 딱 이게 있습니다. 위에는 돔, 여기는 그리스 신전 방식. 요게 뭐죠? 페디먼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예. 이게 딱 보니까 판테온, 로마의 판테온 모습이죠. 예. 페디먼트 있고 이게 그 그리스 양식, 그러니까 고전 양식이라고 합니다. 고전 양식. 신고전, 고전 양식. 이게 딱 있어 보면 참 예뻐요. 베니스는. 요런 거는 바로 르네상스적인 건데, 르네상스랑 그 바로크랑 그 차이는 바로크도 아치도 쓰고 다 이래요. 비례도 맞고. 근데 바로크 같은 경우는 기둥도 막 2개, 3개를 같이 촘촘하게 받기도 하고, 이쪽이 푹 들어가기도 하고, 안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장식이 화려하죠. 근데 르네상스는 장식이 없어요.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대칭. 예. 그리고 페디먼트. 이쪽은 페디먼트를 하고 이제 반원형 페디먼트를 했어요. 반도 아니죠, 이게. 예.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요런 거를 좀 화려하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트레비 분수 있죠? 트레비 분수 막 조각해놓고 하면은 요 좀 입체감을 살리면 이게 바로 바로크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크. 이 위에 게 이게 페사로 그 갤러리라고, 이게 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르네상스인데 여기다가 약간의 이렇게 2개, 3개씩 이렇게 기둥을 겹쳐놨죠. 이게 이제 입체감을 좀 더 주고 여기에 장식들을 좀 달고, 이게 바로크와 르네상스가 합쳐진 양식이죠. 바로크, 르네상스 합쳐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켈로쪼라는 그 조각가면 건축가가 있는데, 아래는 이렇게 해놓고 위쪽은 이렇게 좀 다른 이런 분위기, 투톤으로 간 이런 분위기가 미켈로쪼가 이제 그 메디치가 궁전이나 그런 걸 짓는데 좀 사용했어요. 그거를 좀 차용한 것 같아요. 이게 산 마르코 성당이죠. 산 마르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잘 구도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위에서 찍거나 이렇게 아니면 공중에서 찍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도 많고 잘 안 잡혀가지고, 요게 이제 그 비잔틴 저기 콘스탄티노플에서 훔쳐온 겁니다. 네. 다 이런 보물들 훔쳐온 거라 이런 걸 보려면 또 따로 입장료를 내야 돼요. 네. 따로 입장료. 여러분 유럽은 사실 어떤 산업이 없잖아요. 한국, 아시아 같은 어떤 첨단 산업이 없기 때문에 다 관광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은 관광이 없으면 거기는 굶어 죽는다. 유럽은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그 조금 반도체나 기계, 이태리도 북부는 그렇지만 남부는 정말 좀 힘들어요. 소득이 거의 $10,000, 우리는 3만 얼마잖아요, 개인 소득이. $10,000, 15,000달러 그래요, 이태리가. 요거 아까 보셨죠? 그 펜던티브, 요런 거. 펜던티브, 이게 아치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위에다 돔을 올린 거예요, 안정적으로. 이게 높지는 않지만 이런 신비감을 주는 그 비잔틴 양식을 갖추고 있고요. 이게 센 마르코 성당 앞에 종탑입니다. 이게 성당 앞에는 탑이 있잖아요. 고딕 양식은 그 예배당과 탑이 일체지만 여기는 탑이 이렇게 크죠. 여기서 보면 이제 바다가 쫙 보이고 멋있죠. 여기 이제 두칼레 궁전이라고 하는, 또 티치아노라고 들어보셨나요? 화가? 티치아노, 틴토레토, 이런 사람들이 이 티치아노, 틴토레토 그림들이 여기 많이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여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두칼레. 네. 이거 역시 이 성 마르코 성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높진 않아도, 야, 이런 걸 어떻게 다 이렇게 했을까? 보물들을 지하에다 감춰놨어요. 뭐 인디아나 존스 3 같은 데 보면 여기 이런 데 가가지고 보물을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의 진짜 최고. 근데 많이 이제 베네치아가 콘스탄티노가 라이벌이기 때문에 또 경쟁하면서 거기서 십자군 연회 때 많이 가져왔다. 여기서 보실 때 이런 구조, 이 종탑에서 보이는 겁니다. 종탑에서 이 산마르코 광장, 이렇게 베네치아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베네치아 광장인데요. 이것도 르네상스 양식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 아치를 해가지고 비례대칭으로 이렇게 사각으로 딱딱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균형, 비례, 그리고 반복. 이 패턴이 바로 르네상스예요. 고딕은 위로 올라갔지만 르네상스는 물론 광장이기 때문에 위로 올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수평으로 가는 거예요. 수평. 특히 광장은 스퀘어. 사각이잖아요. 각이. 이 사는 사실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과 인간. 3이라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3. 이게 신의 숫자죠. 그래서 3과 4를 곱하면 뭘까요? 10이죠. 그래서 사도가 12사도가 난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12지파.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12지파와 12사도가 플러스해서 24장로라는 게 나와요. 뭐 교회에 쓰는 장로가 24명이 아니라 24장로라는 거는 이 세상에 죽었던 그리고 앞으로 현재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1을 하는 거예요. 따따블로 완벽하다는 걸 뜻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 사각 이런 걸 볼 때 그리스 신전에 삼각 페디먼트가 있죠.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 테오스를 상징하는 겁니다.